여기서는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딥러닝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사람들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이고요. 둘째는 베리에이션 오토레이터, 그리고 픽셀 안에는 픽셀 CN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 강의 시간 관계상 아마 그 GAN까지만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하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나 그 머신러닝 그 모델들이 그 클래스들 간의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클래스들이 어떻게 샘플을 생성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전자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고 하고 후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어떤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 패턴의 그 카테고리, 클래스를 맞추는 그쪽으로 모델링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샘플이 만들어지는 그 생성 과정 자체를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카테고리만을 집중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떤 군인 중에서도 보초병의 시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초병 같은 경우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것만 빨리 봐야 되죠. 다른 거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샘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화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리려면 그냥 뭐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캡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그 x가 주어졌을 때 y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입력 정보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정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한다면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인풋 패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y는 그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보고 카테고리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카테고리가 무엇이냐. 이건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입니다. 근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X에 대한 확률을 학습합니다. 그 패턴에 대한 학습이라는 거죠.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Y, 즉 카테고리의 확률을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X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Y라는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패턴의 확률을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X 기분 Y를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베이지안 세어럼에서 나오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면은 그 Px는 데이터의 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기분 Y는 likelihood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Y 기분 X는 posterior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델의 특성은요.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클래스 간의 바운더리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바운더리보다는 그 전체적인 분포를 최대한 근사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관점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 2014년, 13년 그때부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지금의 토픽인 거죠. 네. 일단 가장 유명한 거는 GAN,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이고요. 이거는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 딥러닝계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때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 후속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겐 논문은 수백 개 이상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오래된 연구가 아니라 2014년부터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이 또 있고요. 그 외에는 또 픽셀 RNN, 픽셀 CNN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시럴 네트워크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너레이터가 여기에 있고요. 이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샘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제너레이터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의 목적은 이렇게 리얼 월드에서 실제 존재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터가 영상을 생성해내는데 그 생성해내는 영상의 분포가 이 리얼 월드 영상의 분포하고 같아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우리는 제너레이터를 잘 학습시켜서 이 제너레이터가 출력하는 샘플의 디스트리뷰션이 이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잘 어프록시메이트하도록 학습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샘플의 생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실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X 즉 샘플의 분포 또는 샘플의 그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확률 즉 라이클리후드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관계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잔뜩 보여주고 사람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그 패턴들의 확률 분포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이 그 100x100 컬러 이미지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가 100이니까 그 픽셀의 개수는 10,000개고요. RGB 3채널로 하면 3만 디멘전이 되죠. 즉 사람의 얼굴 100x100이 되는 사람의 얼굴은 3만 디멘전짜리의 벡터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분포 그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얼굴을 잘 수집을 해서 이거를 점을 다 찍어서 이제 분포를 나타내면은 그 3만 디멘전짜리 그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어떤 부분에 이제 많이 몰려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되게 별로 분포가 없는 그런 분포가 나오겠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분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보고 이게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가져야 되는 그 분포를 그리고 있고 그 분포에 입각해서 맞으면 사람 같고 분포의 그 확률이 낮은 곳에 있으면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보고 사람의 얼굴을 그려라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건데요. 그 과정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 얼굴의 분포를 그 머릿속에 이제 어떤 의미로든 이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샘플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 얼굴의 분포가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분포가 있고 그 분포에 입각해서 샘플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높은 곳, 확률이 높은 곳에서 샘플링이 될 것이고 그거는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얼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 샘플들의 분포를 우리가 배워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일단 샘플의 분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분포에 입각해서 샘플링을 하는 게 샘플의 제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그 학습 목적은 리얼 월드에 있는 그 샘플의 분포와 최대한 유사한 분포를 이 제너레이터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겐에서 쓰는 방법은 경쟁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게 있어서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샘플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합성 샘플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보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샘플하고 이 합성 샘플을 최대한 잘 구분하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데요. 그게 0에 가까우면은 이거는 가짜 샘플이다.
합성 샘플이다 라는 뜻이고요. 1에 가까우면은 저건 진짜 샘플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런 모델을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가 처음에 제안됐을 때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좋은 점 몇 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보통 피드포워드 뉴럴넷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나 CNN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제너레이터에다 뭔가 입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제 초기값, 시드 값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그 샘플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시드 값에 해당하는 벡터를, 입력 벡터를 보통 이제 노이즈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덤 노이즈 벡터. 랜덤 노이즈 벡터를 쓰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랜덤리스를 주지 않고 제너레이터를 만들면은 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맨날 똑같은 얼굴만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별로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막 변화하는 값, 랜덤하게 변화하는 값을 주고 이 변화하는 값에 의해서 샘플을 만듭니다. 그럼 이 변화하는 값이 막 달라지면은 그럼 여기 나오는 샘플이 달라지겠죠.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드는 게 걔네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샘플이 들어오면은 높은 값, 요 샘플이 들어오면 낮은 값이 나오도록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걔네 목적은 일단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내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앞쪽을 보시면은 여기 expectation이라는 심볼이 있는데요. 이 expectation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나온 그런 expectation입니다. 즉, 이쪽에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에 대한 이 뒤에 있는 부분의 이제 평균이다라는 거고요. 즉,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되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PG라는 그 분포가 있는데요. 이 PG라는 확률 분포는 이 제너레이터에 입력되는 요 랜덤 벡터, 요 랜덤 노이즈 벡터를 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벡터를 특정한 그 분포로 가정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유니폼 분포를 많이 얘기를 했고, 많이 사용을 했고, 요즘에는 가우시안 분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가우시안이나 유니폼의 그 분포를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쪽은 그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되는 그런 값입니다. 여기 x가 있는데요. x는 리얼 샘플입니다. 그럼 리얼 샘플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값이 높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d가 그 높은 값을 출력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이쪽 텀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즈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로그가 붙었는데요. 이 로그가 붙은 거는 아까 제가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얘기를 했는데 그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거 자체가 크로스 엔트로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 D of G of G가 들어가는데요. G of G는 G가 제너레이터에 입력되었을 때 만들어진 그 샘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G of G라는 거는 합성 샘플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성 샘플이 D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D of G of G입니다. 요만큼이 합성 샘플이 들어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낮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가짜가 들어가면은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낮추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마이너스 D of G of G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전체 텀을 엑스마이즈 한다는 거는 D of G of G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샘플이 들어오면 요 패스를 따라서 요 식에 해당하는데요. 요 식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가짜 샘플이 여기에서 이렇게 G에서 G를 통과해서 샘플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거는 1-D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니까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을 봤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전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구분을 잘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값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제너레이터는 그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값을 낮춘다는 거는요. 결국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잘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식을 놔두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더 잘하려고 제너레이터는 더 못하게 하려고 학습을 막 경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겐을 학습을 하면은요, 약간 재밌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보통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하는 뉴럴넷은 무조건 로스가 떨어집니다. 그냥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이 겐 같은 경우는 누구는 높이려고 하고 누구는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목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현상은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한 확률 50% 정도 되는 거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싸우면은 왜 제너레이터의 분포가 데이터 분포에 근접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파트가 제너레이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너레이터는 노이즈 벡터를 받아서 이거를 트랜스폼을 시켜가지고 샘플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밑에 있는 이 분포가 노이즈 분포입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노이즈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하면 좀 좋죠. 근데 그 제너레이터는 이 노이즈를 받아가지고 특정한 분포로 그 변환을 시킵니다. 그 변환을 시켰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뭐 사람 얼굴 또는 뭐 동물 얼굴 뭐 이런 것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즉 그 겐에서의 제너레이터는 랜덤 노이즈를 받아서 의미 있는 샘플로 바꿔주는 트랜스폼을 해주는 그 뉴럴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니폼이었는데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몰리게 되는데요. 이 분포를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 그 실제 데이터 패턴의 아웃풋하고 일치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패턴을 이 검정색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검정색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왜 이제 점선이냐면 저거는 어떤 펑션이 아닙니다. 펑션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 포인트들이라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직접 미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게 펑션이라면 미분할 수가 있는데 그냥 데이터들의 포인트라면 그 자체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잘 시키면은 초기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처럼 그 결과를 낼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진짜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높은 값이 나와야 되고요. 이 초록색 영역 제너레이터의 분포 쪽에서는 낮은 값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샘플은 이렇게 높은 값, 가짜 샘플은 낮은 값이 나오게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목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진짜 샘플하고 가짜 샘플 간의 그 경계선을 찾아냅니다. 이 경계선을 딱 찾아내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시키고 제너레이터를 바꿉니다.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이때의 목적은 제너레이터가 이제 자기의 분포를 바꿔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이그젠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
그 데이터 샘플은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헷갈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레디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데 바로 제너레이터한테 가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여기서 발생한 그레디언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레디언트를 보고 그 에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높은 값을 주는 이런 영역 쪽으로 이 G가 자기 자신의 이 확률 분포를 이동시킵니다. 이 그림에서는 왼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초록색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이 초록색은 검정색 라인을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보냐면 자, 여기에 샘플이 제너레이터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있죠. 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만 이 샘플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만 선은 보지 못하지만 파란 선은 제너레이터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파란 선을 속이기 위한 이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 까만 선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 줄어들었을 때 이상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만 선하고 초록색 선은 완전히 일치하고요. 저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저렇게 만들면 그 제너레이터가 내주는 그 아웃풋이 실제 데이터의 성질하고 거의 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진짜 데이터, 가짜 데이터가 똑같아지면은 아무리 뛰어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걸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걔네 학습이 진행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네트워크하고 이 겐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네, 이게 겐 오리지널 페이퍼에 나오는 겐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자, 일단은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식이죠. 요 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expectation은 그 미니 배치 단위의 평균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expectation, 이거는 G 분포에 대한 expectation인데 실제로는 그냥 데이터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 안에서 평균을 씀으로써 approximate를 한다는 거죠. 네,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합니다. 그걸 위해서 샘플을 생성해 내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노이즈 샘플을 M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노이즈 샘플을 여기 이렇게 제너레이터에다가 통과시키면 M개의 합성 샘플이 나오게 되겠죠. 합성 샘플 M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리얼 데이터에서부터 진짜 샘플 M개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고 로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진짜 샘플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짜 샘플은 G of G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샘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네,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왜냐하면 요식 자체의 그레디언트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만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한 번, 제너레이터 한 번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여러 번, 제너레이터 한 번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 논문에는 5번을 반복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5번 정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터를 한 번 학습을 시킵니다. 제너레이터 학습시키는 거는 이 전체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제너레이터가 여기에는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요 뒤쪽에 해당하는 요 텀만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은 당연히 요 로스 펑션을
제너레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러니까 좀 미분을 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에타를 곱해가지고 더하는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하면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전체식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이 식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 수학적으로 저렇게 학습하면은 정말 그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 진짜 데이터의 아웃풋하고 가까이 가느냐, 그걸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KL 다이버전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요, 두 개의 분포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먼지를 측정하는 그 메저먼트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많이 쓰죠. 근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냥 하나의 고정된 벡터하고 다른 고정된 벡터를 비교하는 그런 메저먼트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하나의 값이 아니라 분포라는 거죠. 분포 대 분포. 분포 대 분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그 메저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KL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KL이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구현하고 싶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근사하고 싶은 approximation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디스트리뷰션하고 가짜 디스트리뷰션, approximate 디스트리뷰션 간의 차이를 KL 다이버전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겐에서는 이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게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 KL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KL 다이버전스가 뭐냐, 이 부분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것도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나온 그런 그 수식입니다. 이게 로그인데요. 이 로그를 잘 보시면 요 위쪽에, 그러니까 PR 로그 PR에다가 PR 로그 PG를 뺀 그런 식입니다. 네, PR 로그 PR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요, 그 식을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불확정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에 해당하는 파트는 PR의 불확실성, 엔트로피를 말하는 거고요. 이 밑에 쪽은 PR 로그 그 다음에 PG인데 이게 이제 분모가 되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 거죠. 그거는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R과 PG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데, 저 크로스 엔트로피의 의미는 PG가 주어졌을 때 PR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PG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PR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네, 그런 메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작을수록 비슷한 값입니다. 근데 이 KL 다이버전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 R에서 G로 가는 거하고 G에서 R로 가는 거의 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메트릭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시메트릭하게 만든 그 변형이 있습니다. 그게 젠센샤는 다이버전스, JSD라고 부르는 메저먼트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 G하고 R 사이의 평균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가져옵니다. 평균 디스트리뷰션은 이와 같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PA는 에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KL 다이버전스 두 개를 우리가 계산해서 평균을 낼 건데, 이거는 R에서 A로 가는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이거는 G에서 A로 가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걸 두 개를 계산을 해서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KL 다이버전스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시메트릭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KL 다이버전스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KL 다이버전스 또는 젠센샤는 다이버전스하고 겐하고는 무슨 관계냐?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겐의 학습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그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하고
겐이 출력하는 디스트리뷰션 간의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최소화되는 그런 학습이 진행됩니다.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하고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일단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냥 제가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겐에서는요, 그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경쟁을 하는데 가장 좋을 때는 어떠냐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아주 훌륭하고 옵티말이고 제너레이터는 그런 옵티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하는 그런 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다 G스타를 썼는데요. G스타는 최적의 가장 훌륭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옵티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X가 데이터에서 나올 확률과 X가 그 제너레이터에서 나왔을 확률, 이거 분해, 그 X가 진짜 데이터의 확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샘플은 이게 커지고 이게 작아지겠죠. 반대로 가짜 샘플은 이게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작아지는데 이거는 커지겠죠. 그런 식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이 VGD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데요. 네, VGD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겐의 그 objective function입니다. 그리고 discriminator는 VGD를 높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generator는 VGD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제너레이터는 이 값을 낮추는 방향인데요. 이 CG라는 텀을 하나 좀 정의하겠습니다. 네, C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G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둘 다 D하고 G의 펑션인데요. 여기서 D를 가장 좋은 놈이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 D라는 텀은 그냥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 of G라고 나타내겠습니다. C of G는 그러니까 즉 아까 그 V 펑션인데 D가 가장 옵티말을 할 때를 가정한 그 V 펑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G의 펑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CG가 되는데요. 이거 중간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원래 이 식에다가 여기 D라는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D 대신에 가장 좋은 D, 즉 이렇게 생긴 확률을 집어넣은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넣고 쭉 정리를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로그 4 더하기 2 곱하기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걸 맥시마이즈 하지만 그 제너레이터는 이거를 최소화합니다. 이걸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데이터하고 그 제너레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겐으로 학습하면은 결국 이 G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하고 일치하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 학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겐에서는 학습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겐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만들어낸 퀄리티가 어떤 거냐 좀 보여드리죠. 이거는 14년도에 그 오리지널 그 페이퍼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 필기 숫자 데이터인 엠리스트 가지고 학습한 거고요. 요거는 사람 얼굴입니다. 사람 얼굴 가지고 학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이거는 아마 사이퍼10 데이터고 이건 이미지넷인데요. 사람 얼굴은 그래도 좀 볼만한데 요거는 사실은 좀 흑백이고 베리에이션이 적은 데이터입니다. 이거 필기 숫자는 그래도 꽤 합니다. 근데 좀 사이퍼10이나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근데 겐의 좋은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저거는 사실 전통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비해서 장점인데요. 전통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확률 분포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식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MC 샘플링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가 옛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되게 복잡했지만 이 걔네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D하고 G가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펑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 뭐 아주 다양한 네트워크를 써서 D하고 G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 장점은 걔는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영상, 아주 샤프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요, 보통 분포를 모델링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근데 분포를 모델링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평균과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이런 걸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근데 평균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평균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평균을 내기 때문에 블러링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분포를 학습을 하다 보면 디테일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과정은 블러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작은 그런 차이를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이고요. 이게 그 전통적인 방법 MSE 가지고 생성해낸 영상입니다. 이걸 보시면 전체 영상은 대충 비슷한데 블러링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요 귀 영역이 많이 뭉개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귀 영역이 좀 틀려도 전체 대세에 지장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그 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보통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모델링하는 과정에 노이즈라는 팩터를 보통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식이 풀리기 때문인데요. 그 노이즈 팩터를 이렇게 넣어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냥 노이즈로 처리해버려도 스코어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샘플하고 생성된 샘플의 차이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를 찾아내면은 제너레이터가 그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포를 모델링 한다기보다는 얘가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는 그 차이가 되는 디테일들까지도 같이 없애는 방향으로 그 디테일의 차이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면은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나고 더 샤프한 영상, 리얼리스틱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전통적인 방법은 평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대충 이상한 거는 잘 안 생깁니다. 근데 겐을 썼을 때에는 가끔씩 완전 엉뚱한 샘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겐의 겐의 그 디스어드밴테이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겐이 장점이 많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겐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샘플의 확률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겐은 샘플을 생성은 하지만 생성을 딱 그 생성된 샘플이 진짜 그 데이터하고 같을 확률이 얼마냐 이거는 숫자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트레이닝이 언스테이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이 되게 언스테이블한데 거기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은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바둑을 두면서 서로 이제 바둑 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실력이 비슷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굉장히 못된 사람이고 상대는 뭐 프로 선수다. 그러면은 발전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완전히 이겨버리면 그러면은 그 애드버서리얼 러닝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주 퍼펙트하게 그 구분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면은
제너레이터가 절대 학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고 그 방향을 이용을 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한다,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100% 구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나오지는 않고 평면으로 쭉 가다가 수직으로 쭉 떨어지고 또 평면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레디언트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제너레이터가 학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거죠. 모드 콜랩스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모드 콜랩스는 어떤 면에서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를 고르게 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겐 가지고 그냥 학습을 해버리면 이 고르게 모델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8개 중에 한 개로 딱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8개가 다 학습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결국 그 겐이 다양한 샘플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왜 그런가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겐이 그 경쟁하는 거라서 비유를 들 게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투수하고 타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수하고 타자. 여기서 투수가 제너레이터고요. 타자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근데 제너레이터 학습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고정된 상태에서 학습을 합니다. 이 말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타자의 실력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타자가 특정한 코스에 공을 못 친다. 이러면은 투수가 어떻게 할까요? 네, 거기만 계속 던지겠죠. 거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러면은 투수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잘 시키면 다양한 코스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못하는 부분만 찾아서 약점만 열심히 찾아서 그쪽으로 학습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개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봉우리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가는 거죠. 옛날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드 콜랩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우간 걔는 학습이 불안정할 수 있고 학습이 됐다 하더라도 다양하지 못한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점이 걔의 불안정성이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Deep Convolutional GAN이라는 이런 그 방법이 있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GAN은 그 Fully Connected Layer, 그 MLP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컨볼루션을 하면은 영상은 잘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가지고 겐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동안을 사람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어요. 딥러닝에서 1년 반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다가 그 페이스북에서 대단한 논문 하나를 내는데요. 그 논문이 제목이 이겁니다. 여기서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페이스북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면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낸 게 이 페이퍼의 결론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종전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속에 있는 컴포넌트가 겐하고는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맥스플링이에요. 맥스플링이 들어가면은 겐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페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볼루션 넷으로 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웬만하면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풀링 레이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맥스 풀링도 안 되고 에버리지 풀링도 안 되고 풀링은 하지 마라. 그러면 풀링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영상을 받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스칼라 하나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운샘플링이 이루어지죠. 다운샘플링 할 때 그 맥스 풀링을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컨볼루션을 쓰면 됩니다. 그냥 컨볼루션을 쓰고 스트라이드를 1보다 큰 값을 주면은 맥스 풀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너레이터는 원래 그 노이즈 벡터 하나를 받아서 여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터는 업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업샘플링을 할 때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요 페이퍼에서는 fractionally strided conv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제가 첫날에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그 입력을 한 칸씩 띄워놓고 컨볼루션을 돌린 거하고 수학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그 가로 세로가 뒤바뀐 즉 트랜스포즈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해상도가 낮은 피처 맵을 고해상도로 업샘플링을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컨볼루션이고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터에서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양진혁 씨가 그 실습하면서 코드를 보여줬죠. 거기에 보면은 그 LL루를 사용했고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왜 들어가야 하느냐? 네,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리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있으면 안 된다. 자, 히든 레이어 중에 fully connected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는 렐루 액티베이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위키 렐루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서 여기에도 그냥 리키 렐루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어드바이스를 했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으로 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어드바이스를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겐도 거의 대부분 이 5가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랜덤 벡터가 들어가고요. 랜덤 벡터는 많은 경우에 100디멘전 정도로 사용합니다. 100디멘전짜리 랜덤 벡터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피처 맵의 크기는 키우고 피처 맵의 개수는 점점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영상처럼 여기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고 여기 채널은 RGB 3 채널이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네,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컨볼루션을 넣었을 때 이거는 정답 패턴이고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겐이고 이거는 DC 겐입니다. 컨볼루션을 넣은 겐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퀄리티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DC 겐부터는 좀 좋은 칼라 영상에 대해서도 도전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칼라 영상, 얼굴 영상에다가 학습을 시킨 건데 네, 물론 흉측합니다. 제가 봐도 흉측하지만 그래도 얼굴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런 그 결과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이 위에 있는 그림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창문이 있는 겁니다. 이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있는 영상을 다 채취를 해보면요, 네, 여기에 이렇게 창문 영상을 다 뽑아보면 그 영상을 만들어낸 이 코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 하나하고 이 영상하고 1:1 매칭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창문이 있는 영상에 반드시 이게 그 온 되어 있는 노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값을 갖는 노드를 찾는다는 거죠.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그 노드가 이제 꺼지는, 창문이 있으면 켜지고 창문이 없으면 꺼지는 노드를 찾습니다. 그런 노드를 쭉 찾은 다음에 아까 그 코드에서 그런 노드만 0으로 다 꺼버리고 다시 영상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데 창문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랜덤 벡터들 중에서 특정한 몇 개의 노드는 창문이라는 개념을 표현한다. 그거를 분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안경 쓴 남자의 코드를 다 썸하고 안경 쓰지 않은 남자들의 코드를 다 더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그 평균들 가운데 그 차를 구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안경 안 쓴 여자한테 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벡터로부터 영상을 생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벡터들 간의 디퍼런스가 안경이라는 개념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컨볼루셔널 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롤드 겐은 제가 좀 이따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겐의 학습 불안정성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약간 좀 개념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WGAN, 와스스테인 겐이라고 하는 페이퍼인데요. 그 와스스테인 겐의 저자가 아조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스스테인 겐 직전에 쓴 페이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페이퍼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겐이 왜 학습이 불안정한가 그거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라는 스페이스는요 굉장히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인데 실제 샘플의 분포는 되게 로우 디멘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매니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니폴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되게 가까운 영역에 있는 포인트끼리는 유클리디안의 성질을 갖는 그런 스페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제가 예를 몇 개 들어서 좀 러프하지만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을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원은 2차원 스페이스에 상해 있죠. 근데 이 원은 2차원이니까 1차원이니까 빙 돌아가는 이 스페이스만 생각하면 이건 사실 1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 있지만 원 자체는 1차원입니다. 다음에 이 도넛 형태를 표면을 생각을 하시면요. 도넛의 표면은 분명히 저 3차원 공간에 있지만 도넛의 표현은 2차원이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 공간이지만 2차원에 해당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 영상의 디멘전이 이런 매니폴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의 도메인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64 by 64 by 3이면 저희 디멘전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전체 디멘전을 다 이제 고르게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여기에 입력 벡터가 몇 디멘전일까요? 100디멘전 정도가 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할 때 전체 그 스페이스는 굉장히 하이 디멘전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변이는 한 100디멘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디멘전이지만 실제 데이터 분포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서 로우 디멘전만을 차지하는 분포라면 그런 분포가 두 개 있을 때 디스조인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스조인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진짜 샘플은 이쪽 구석에 있고 가짜 샘플은 저쪽 구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좀 분포가 구분하기 어려우려면 어떤 면에서는 막 겹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는 저리 떨어져 있고 하나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완전 디스조인트 하다면 구분하는 게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운더리가 아주 극명하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1이고 반대쪽에서는 0인데 그 중간에 바운더리 수직으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구분할 수 있고 제너레이터는 학습할 수 없게 된다. 이게 그 아조스키가 논문을 통해서 분석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겐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그 오리지널 겐의 그 로스 펑션입니다. 그 VDG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식입니다. 이 식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자 여기에 그 D라고 하는 건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여기에 그 D 스타라고 하는 거는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면 이 D 마이너스 D 스타는 현재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하고 가장 좋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을 이렇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값은 줄어드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의 어퍼 바운드를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요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 텀을 그 G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제너레이터에 전달이 되는 제너레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미분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할 때에는 계속 저 미분값을 그 마이너스 에타를 붙여가지고 더하는 그 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쫙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중간 수식은 제가 생략했지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m이 하나의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분수가 재밌는데 여기 1-입실론이고 여기가 입실론이 됩니다. 그러면 자 D가 학습이 잘 될수록 D 스타에 근접하겠죠. 그러면 이 입실론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0 쪽으로 가겠죠. 0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잘 보시면 자, 이 분모에 여기 입실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텀 전체가 0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0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제너레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겐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수렴을 하면 할수록 제너레이터의 그레디언트는 베니쉬 된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너레이터는 학습할 수 없게 되죠. 이게 겐의 그 오리지널 식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오리지널 겐 페이퍼에서 약간 변형된 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식이 뭐냐면 여기는 로그하고 1-D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D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버릴 겁니다. 이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버리면 식이 이렇게 되죠. 로그 D 마이너스 로그 D of G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습의 초기에는 요 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정리를 했더니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문제는 자, 이걸 보시면은 KL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이걸 미니마이즈하면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PR이 나와야 되고 진짜가 여기 나와야 되고 이건 가짜가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뒤바뀌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모드 콜랩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를 하면은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뒤집어 놓는다고 해도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학습 불안정성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학습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PR하고 PG를 노이즈를 추가해서 퍼튜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스무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PG하고 PR이 디스조인트합니다. 아주 디스조인트한데요. 여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면은 아주 스무딩이 되는데 가우시안 분포 다 아시죠? 위는 높지만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쫙 꼬리가 남습니다. 근데 꼬리가 굉장히 긴 영역까지 가죠. 그래서 결국 완전 디스조인트 하지는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오버랩이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실제 수식을 보면은 그게 좀 더 명확한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디스조인트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버랩이 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테크닉이 여기서 제안된 그런 테크닉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와스스테인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와스스테인겐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너레이터가 학습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든 간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하고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데 있죠. 근데, 기존의 개는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는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 그 페이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디스턴스 메저를 쓰자. 그 부분인데요. 다른 디스턴스 메저가 와스스테인 디스턴스라고 하는 메저먼트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다른 이름은 얼스 무버 디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얼스 무버 디스턴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식은 읽기 굉장히 불편한 식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식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식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식은 x-y입니다. x-y는 x를 그 PR에서 샘플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y는 PG에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x하고 y 간의 이 차이를 잰다는 거는 그 샘플들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x가 영상이고 y가 영상이라면 이거는 영상들 두 개 상의 컬러의 디퍼런스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마는 이 식은 그 프로덕션을 말하는 건데요. PR하고 PG의 일종의 매핑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칭 관계. 그래서 그 PR에서 뽑은 거하고 그게 X고요. PG에서 PX X의 카운터파트를 하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되는 걸 뽑는 거죠. 그런 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INF라고 써 있는데요. 이 IMF는 인피맘의 약자입니다. 인피맘. 인피맘은 수학적으로 좀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미니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멈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R에 대한 인피맘이라는 거는요, 이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매칭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PR하고 PG 간의 최종 매칭을 찾아내면 그 차이가 없는 최종 매칭을 찾아내면 그 최종 매칭이 요 감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XY를 감마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 감마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는 거는요. X하고 자기랑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Y하고의 그 거리가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이건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얼스 무버 디스턴스는 어떤 분포를 흙더미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흙을 날르는 그 거리와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는데요. 이 히스토그램을 그냥 흙더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흙더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퍼날라야지 B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거는 그 PR, PG의 그 매핑 관계인데 가장 최적의 매핑 관계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지점을 이걸로 만들려면 가장 최소한 움직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갔을 때 X하고 Y의 디퍼런스입니다. 디퍼런스는 여기에서 이로 한 칸이 간 거고요. 그거에는 익스펙테이션이면 이만큼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간 여기에 있는 이 흙더미를 가장 제일 매칭을 잘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옮기느냐. 그 디스턴스가 요 얼스 무버 디스턴스, 와스스테인 디스턴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이건 그냥 놔두고 이거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덩어리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좌표가 x-y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가는지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완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완서스테인 디스턴스는 결국 퍼나를 때 얼마나 퍼날라야 하느냐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예를 하나 냈습니다. 이 예는 제가 잘 보니까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그런 이그제플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2차원 스페이스입니다. 네, 여기에 분포가 하나 있는데 이 분포가 재밌습니다. 일단 세로축은 그러니까 가로축은 0으로 고정을 했고요. 세로축은 G입니다. G는 0에서 1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스페이스는 2차원이지만 요 분포, P0의 분포는 1차원적인 분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까 제가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 상에서 로우 디멘전 매니폴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전체 스페이스는 2차원이고 요 분포는 1차원 매니폴드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P 세타는 이거는 approximate distribution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이 X좌표가 세타이고 Y좌표는 역시 0에서부터 1까지 유니폼 분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디스턴스가 줄면 좋겠죠. 그런데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는 오버랩이 있으면은 비슷한 걸로 판별하고요. 오버랩이 없으면 완전 다른 걸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를 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세타가 0이면 100% 일치하죠. 이런 경우는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센터가 0이 아니라 조금만 움직이면은 오버랩이 전혀 없어지죠. 오버랩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값이 되게 큰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리하고 무관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는 패턴들 간의 지오메트릭 디스턴스하고 무관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세타가 작건 크건 0만 아니면 완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러면 학습할 수가 없죠. 근데 완서스테인 디스턴스는 어떠냐면 아까 제가 완서스테인 디스턴스 보여드릴 때 x-y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변화가 있으면 그 거리가 디스턴스 안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일 때는 0인데 세타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정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레디언트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걸 이용하면은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 가지고는 하이 디멘전 상에서 로우 디멘전 매니폴드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특히 그렇게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완벽하게 구분해버리고 그 결과 제너레이터는 학습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완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쓰면은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오메트릭 디스턴스가 반영된 그런 매트릭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완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써서 제너레이터를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제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답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잘 돼 있다면, 네, 아까 앞에 그림으로 갈게요. 네, 일단 이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랜덤 벡터를 샘플링을 하고요. 그거를 제너레이터에 넣기만 하면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무제한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게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 그런 거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려워서 복습을 하셔야지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걔네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디스턴스 메저가 그 what's state distance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what's state distance를 그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수학자들이 좀 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자, what's state distance의 원래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 알라고 P주의 그 어떤 매칭 관계 같은 거를 하나 최적의 매칭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응되는 샘플들끼리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요. 일단 최적 매칭을 막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걔네 알고리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풀어낸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 어스무버 디스턴스는 요 밑에 있는 식하고 듀얼이다. 이퀴발런트 하다. 라는 거를 여기 있는 요 두 분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스무버 디스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바로 쓰면은 겐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변형을 해서 쓴다는 거죠. 이 변형해서 쓴다는 게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쉬워지느냐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의 expectation은 PR에 대한 expec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 분포에 대한 expectation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P세타,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터의 분포에 대한 expectation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진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 평균값하고 가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균값을 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면은 결국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잘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f라는 펑션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펑션은 이제 뭐든지 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펑션인데요. 여기서는 재밌는 말을 씁니다. 이 펑션은 이제 립시츠 컨티뉴이티라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립시츠 컨티뉴이티가 뭐냐면 그걸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값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스무드한 펑션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립시츠 펑션은 값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부드러운 펑션이어야 한다. 그 얘기죠. 자, 립시츠 컨티뉴이티는 여기에 있는 요식입니다. 근데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립시츠 컨티뉴이티는요, 각각의 그 여기 이렇게 그 변화할 때 그 펑션 값의 기울기가 k라는 상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x가 바뀔 때 그 y축의 변화량이 k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게 립시츠 컨티뉴이티의 조건입니다. 그럼 그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펑션이 이렇게 막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은 그 y는 kx고요. 요거는 y는 마이너스 kx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영역에 있으면 일단 그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k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점에 그 점들이 이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게 립시츠 컨티뉴이티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급격하게 바뀌면 기울기가 k보다 커지니까 그거는 안 된다. 아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앞을 보시죠. 일단 여기에 립시츠 컨티뉴이티를 만족하는 함수가 여기 있고요. x를 f에다 딱 집어넣고 이쪽에 expectation, 이쪽에 expectation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SUP라고 있는데요. SUP는 수프리마라는 뜻입니다. 이 수프리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맥시멈하고 비슷합니다. 맥시멈, 아까 제가 인피멈은 미니멈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수프리마는 맥시멈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F에 대한 수프리마라는 얘기는요. F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방향으로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F라는 펑션 하나를 넣을 건데 이 F라는 펑션은 이 전체의 값을 그 맥시마이즈 해주는 방향으로 찾아내는 그런 펑션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하고 좀 닮았죠? 겐 알고리즘하고 되게 닮았습니다. 자, 겐 알고리즘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있고 제너레이터 로스가 있는데,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전체적인 값을 키우는 방향으로 맥시마이즈 하고요. 제너레이터는 전체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정의하면 결국 제너레이터는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그 겐에서 아까 그 민맥스 나왔죠? 민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프리마가 나왔다는 거는 이 fx를 최대한 전체 값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로스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 f를 학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f가 갖는 성질이 그냥 겐 알고리즘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하고 거의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식을 잘 보시면 원래는 그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왓서스테인 디스턴스의 듀얼리티를 썼고, 그 듀얼리티에 뭐 립시트 펑션 뭐 이런 게 막 들어가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그 겐의 옵티마이제이션 식하고 되게 비슷한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f는 어떤 의미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하고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f를 부를 때 크리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대신에 f가 들어갔고 나머지 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에 로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그였고 여기가 로그의 1-d였는데 그냥 마이너스는 여기로 갖고 로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점이 달라졌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거죠. 리시트 컨티뉴이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보통 우리가 그 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뉴럴넷으로 만듭니다. 뉴럴넷이 리시트 컨티뉴이티를 만족하게 만들려면, 뉴럴넷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주어졌는데요. 그 솔루션이 뭐냐면 웨이트 클리핑 하는 겁니다. 웨이트 클리핑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자, 뉴럴넷은 아웃풋을 낼 때 입력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아웃풋을 내죠. 근데 만약에 웨이트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웨이트 값이 아주 작은 값이면 x가 바뀌어도 별로 y가 바뀌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x가 막 바뀌었을 때 거기에 곱해지는 웨이트 값이 작아지면은 뭐 직선으로 보더라도 그 기울기가 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멀티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웨이트 값을 작은 범위로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신경망을 급격하게 변할 수 없는 신경망으로 제약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자, 이게 왓서스테인 겐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보시면, 자, 일단 이게 여기 그 PR에서 실제 데이터를 M개를 추출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이게 그 미니 벤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G를 또 M개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G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그 합성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실제 적용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식을 계산합니다. 이 식을 계산을 쭉 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그 그레디언트를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왜냐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또 크리틱의 역할은 값을 키우는 데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타겟 그 펑션이 미니마이즈 해야 될 로스 펑션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값이 들어갑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 어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웨이트 클리핑 한다는 뜻인데요. 웨이트 엘리먼트가 마이너스 C보다 작으면 그냥 마이너스 C로 쓰겠다. 그리고 플러스 C보다 크면 플러스 C를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분들이 제안한 C의 값이 마이너스 0.01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뉴럴넷을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학습을 진행하면서
플러스 0.01에서 마이너스 0.01 사이에 들어오도록 그 웨이트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의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립스위치 컨티뉴이티를 만족하도록 제약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 거의 그 일반적인 겐 학습 방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실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옵티마이저를 그 아담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적으로 리포트한 거는 아담 쓰면 안 된다.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모멘텀이 들어가는 그런 옵티마이저 쓰면 안 되고 그래서 RMS 프로브를 꼭 써야 된다. 그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스스테인 겐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와스스테인 겐이 나온 이후에는 겐의 그 학습 불안정성이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립스위치 컨티뉴이티 때문에 웨이트 클리핑을 한다고 그랬죠. 이 웨이트 클리핑을 해버리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캐패시티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럴넷이 왼손 묶고 게임하는 거랑 똑같죠. 또는 장기 둘 때 차포 뛰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워가 되게 줄어들고요.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또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가우시안이 있는 거를 와스스테인 겐으로 학습했더니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 그다음에 이거 스위스 롤 같은 이런 분포를 와스스테인 겐으로 학습시켰더니 좀 부정확하게 나오더라. 그런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렇게 그 클리핑으로 제한하는 거 말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가 기울기를 1 근처를 갖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다른 텀을 집어넣습니다. 그 텀이 이 텀이고요. 이 텀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입력으로 미분한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입력으로 미분한 값이 이 텀의 의미는 1하고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로스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시적으로 웨이트 하나하나가 뭐 0.01에서 마이너스 0.0 이게 아니라 그거는 풀어주지만 그 대신 전체적으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x가 바뀔 때 기울기가 1 이상 되면 안 된다. 그거를 명시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텀이죠. 근데 이런 거를 그레디언트 페널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람다라는 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텀의 웨이트 팩터가 무려 10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로스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립스위치 컨티뉴이티를 아주 스트롱하게 그렇게 강요하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네, 지금 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베이스드 겐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베이스드 겐은요, 이게 루콘그룹에서 만들었는데 일단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펑션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 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인데 입력 패턴의 확률을 이런 형태로 어떤 에너지 펑션의 익스포넨셜로 그 표현하는 그런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떤 의미에서 페널티 또는 코스트의 개념을 갖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디스트리뷰션 주변에 있는 패턴은 에너지를 낮게 줍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낮다는 거는요,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에너지가 낮은 거는 안정된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거는 불안정해서 확률이 낮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영역은 에너지를 낮추고 데이터가 적은 영역은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토인코더라는 게 들어갑니다. 오토인코더가 뭐냐면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렇게 인코딩, 디코딩을 해서 원래 거하고 같은 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오토인코더의 동작은요, 자기가 학습된 그런 패턴은 굉장히 복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을 잘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 패턴은 리프로덕션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샘플에 대해서 학습된 그런 오토인코더는 진짜 샘플이 들어오면은 리프로덕션을 잘하고요. 가짜 샘플이 들어오면 리프로덕션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는 거하고 복원된 거하고의 이 그 MSE 민스퀘어 에러를 측정을 하면은 진짜 샘플은 작게 나오고 가짜 샘플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여기에 그 에너지 펑션으로 쓰게 되면요, 전체적인 확률이 진짜 샘플은 높아지고 가짜 샘플은 낮은 그런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쓰느냐?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게 EBGAN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에너지 베이스드 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베이스드 겐으로 만든 샘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DC 겐이고요. 요거는 EBGAN의 아웃풋입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아직까지도 흉측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BEGAN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BEGAN은 구글이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BEGAN 이후에 정말 이제 사람 같은 사람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이 BEGAN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쪽 로스하고 그 제너레이터 쪽 로스를 균형을 잡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잘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BEGAN의 아이디어는요, 제너레이터가 너무 잘하면 제너레이터는 조금 학습시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많이 학습시킵니다.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잘하면 제너레이터를 좀 더 많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아이디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있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샘플에 대한 로스가 이쪽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너레이티드 샘플에 대한 로스가 이쪽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둘 다 관여하지만 특히 이제 이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요. 제너레이터는 이쪽에만 관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기로는 이 위쪽 로스랑 아래쪽 로스랑 같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서로 잘해도 같이 잘하고 못해도 같이 못하니까. 이쪽 로스는 제너레이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쪽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영향도 같이 받는 그런 로스입니다. 근데 바람직하기로는 이게 1대1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실험적으로는 이 값을 1로 세팅하면 좋지 않고요. 한 0.5, 0.7 그 정도 값을 줬을 때 좋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감마라고 표시를 했고요. 또 감마는 1보다 작은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로스하고 아래쪽 로스가 감마하고 비슷해지도록 학습시키는 게 이 밸런스를 맞추는 키 아이디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펑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로스 펑션도 왓슨 스테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는 진짜 샘플, 이건 가짜 샘플 로스인데 뒤에 K라는 팩터가 들어갔습니다. 저 K가 저 제너레이터 파트, 이 뒤쪽 파트의 그 학습이 얼마나 더 강조해서 진행되는지 그걸 결정해주는 웨이팅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K가 커지면 이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요. K가 작아지면 이쪽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K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현재 K가 있고요. 요 값이 양수면은 K가 증가하는 거고, 요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K가 감소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뭐냐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분모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걸 보내면은 여기가 감마 곱하기 expectation of 그 loss of x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파트가 그렇게 되고요. 그게 이 텀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당연히 여기서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값이 이거랑 같아지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제로가 나옵니다. 밸런스가 맞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위가 크거나 아래가 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K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견을 사용하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간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서로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비견의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네, 이거는 진짜 사진이 아니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근데 굉장히 미남 미녀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영상의 사이즈가 64x64 또는 128x128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그 연구는 LS겐도 되게 중요한데 LS겐은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 프로그레시브 겐은 한 번에 고해상도 영상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작은 영상을 만들고 작은 영상을 기반으로 큰 영상을 만들고 그거보다 더 큰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레시브하다 하고 이제 프로겐이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맨 처음에는 4x4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4x4 영상을 시드로 넣어서 8x8을 만들고 8x8을 넣고 16x16을 만들고 이렇게 점점 2배씩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1024x1024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질도 좋지만 특히 그 레졸루션이 되게 높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SN겐하고 SA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SN겐은 Spectral Normalization Ge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네, 제가 어제 그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때 제가 그 뭔가 초기화를 할 때 그 입력에 그 베리언스가 있는데 입력의 베리언스가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통과시킬수록 웨이트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 웨이트이 너무 크면은 베리언스가 증가하고 웨이트이 너무 줄어들면은 그 베리언스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는 그 웨이트의 베리언스가 적정한 값이 되도록 세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비에나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는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웨이트이 있으면 웨이트를 어떠한 값으로 자꾸 나눕니다. 나눈다는 거는 노멀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웨이트의 길이를 적정한 값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웨이트의 값을 조정하는 게 뭐냐면 스펙트럴 레디어스라는 걸로 좀 나눕니다. 그 스펙트럴 레디어스는요, 아침에 제가 RNN 말씀드릴 때, 그 RNN은 웨이트 매트릭스가 자꾸 곱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값이 크면은 계속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은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린 말씀이 스칼라일 때는 그냥 값이지만 이게 그 매트릭스일 때는 이게 가장 큰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벡터가 1보다 크면 계속 증가하고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1보다 작으면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아이겐 벡터를 스펙트럴 레디어스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럴 레디어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이 W의 여기 시그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스펙트럴 레디어스 또는 여기서 스펙트럴 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W를 스펙트럴 놈으로 나눠버리면은 이 W가 스펙트럴 놈이 딱 1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통과시키는데 그 웨이트에 의해서 그 베리에이션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아주 스테디하게 쫙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겐이 SN 겐입니다. 그리고 이 SN 겐은요, 이 SN 겐이 그 어떤 의미에서 원서스테인 겐 또는 원서스테인 겐 GP의 그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웨이트 값을 계속 컨트롤함으로써 립스치 컨티뉴이티를 결국 잘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SA겐. 네, 사실은 요 다음에는 빅겐이 나오는데 빅겐은 설명을 별로 많이 안 할 거니까 SA겐을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 N겐은 말씀드렸고 SA겐은요, 이게 Self Attention Gen이라는 뜻입니다. Self Attention Gen. 이 Self Attention이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레이어에서 위에 레이어로 이렇게 전이가 될 때 보통 우리는 컨볼루션을 쓰죠.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씁니다. 근데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아주 작은 영역의 컨텍스트를 웨이티드 썸이라는 형태로 머지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문제는 그 리셉티브 필드가 작아서 아주 좁은 영역의 컨텍스트만 반영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로컬리티를 좀 벗어나자. 이런 방식이 셀프 어텐션 방식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만 들을 겁니다.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그 어텐션 네트워크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얘기뿐이 아니라 전체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들을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가중치를 계산해서 가중치만큼 웨이티드 썸을 해서 내가 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하고 친한 분들만 쫙 이렇게 웨이트를 높게 주고 저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은 웨이트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하되 거리의 범위는 뭐 넓게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처맵에 특정한 좌표가 딱 있다. 그러면 그 좌표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걸 쫙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쪽은 높은 값을 주고 친하지 않은 쪽은 낮은 값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 의견을 웨이티드 썸을 한다는 거죠. 이런 레이어를 어떤 의미에서 어텐션 레이어고요. 이따 설명드릴 그 넌 로컬 네트워크도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어텐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이게 나하고 이게 상대방입니다. 이게 나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유사하냐, 일치하냐 그걸 측정합니다. 그 측정하는 방법은 그 다트 프로덕트를 쓰는 거예요. 다트 프로덕트. 그럼 그 다트 프로덕트가 벡터 간에 이루어지면요 방향이 비슷하면 큰 값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방향이 그 수직인 그런 벡터들끼리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은 높게 나오고 유사하지 않은 것들은 낮은 값을 주는 게 다트 프로덕트죠.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현재 나하고 누가 방향이 비슷하냐 그거를 쭉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웨이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프로파게이트 시킨 그 값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사인을 하면은 결국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 통합을 합니다. 그게 다음 레이어의 내 좌표의 값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이게 셀프 어텐션 또는 non local network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거를 겐에다가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식은 그 셀프 어텐션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림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겐에서 나온 건데, 자, 지금 잘 보이십니까? 여기 빨간 점이 하나 있고요. 이 빨간 점에 가장 가까운 네이버 두 개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 지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 점이고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찾아내면은 그런 위치에 그 어텐션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겐에다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빅겐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빅겐은 그냥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겐 관련 좋은 논문들은 다 모아다가 좋은 기술은 전부 다 집대성을 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낸 겐이 빅겐입니다. 구글이 만들었고요. 구글 외에는 아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계산량을 커버해야 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저하고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서 이걸 보시면 정말 사진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막 프로그레시브하게 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확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게 많은 컴퓨팅과 계산량과 그 기술을 다 끌어모아서 만든 현대 겐 기술의 총집합체가 이 빅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겐의 기본 개념하고 그 학습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겐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트랜스폼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입력 영상을 주고 그 입력 영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도로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를 스케치를 하면은 실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면은 실제 가방이나 구두 같은 거를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그 데모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저걸 만드는 방법은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게네식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약간 다른 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일단 디스크리미네이터에 X하고 Y가 들어가고요. 제너레이터도 X하고 G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거는 입력 영상이고요. 이 입력 영상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원본 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영상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노이즈 벡터를 같이 입력을 받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너레이터가 영상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입력 영상에 기반해서 만드는 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그냥 영상만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입력 영상을 같이 받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네식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이 입력 영상이 하나 추가된다라는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입력 영상의 정보를 반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지도로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낮의 영상이 밤의 영상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학습하려면 그냥 영상하고 이런 지도 영상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환하기 전의 영상하고 변환한 후의 영상이 같이 페어로 쌍이 돼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구하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두 가지 연구, 하나는 디스코겐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이클겐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한국 분들이 만든 연구라서 디스코겐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디스코겐은 겐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가 이게 금발이고요. 이거 흑발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입력 데이터를 흑발로 만드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제너레이터는 노이즈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입력 영상을 변환해서 만드는 그런 제너레이터죠. 그리고 다시 흑발의 영상을 금발로 바꾸는 그런 제너레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서로 반대 역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쪽에는 흑발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흑발을 금발로 만들고 금발을 다시 흑발로 만듭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여기서 바뀐 흑발하고 그리고 여기에 원래 데이터의 흑발하고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금발은 여기 진짜 금발하고 여기서 변환된 금발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하고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하고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조인트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개 이상의 도메인을 동시에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랬을 때 금발인 사람하고 흑발인 사람이 어떤 페어링이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킨 방향이 스타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스타겐에서는 하나의 겐을 이용해서 입력되는 사람을 금발 또는 성을 바꾼다거나 성별을 바꾼다거나 나이 먹은 사람 만든다거나 뱀파이어처럼 하얗게 만든다거나 이런 걸 동시에 학습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겐이 원래 영상 쪽에서 발전했지만 음성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TTS 쪽에 겐이 사용이 최근에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텍스트 쪽에서도 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번역을 할 때 겐을 이용해서 진짜처럼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